안녕하세요. 내년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살펴보고 있죠. 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두 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그리고 샤를마뉴, 그리고 두 명의 교황 그리고리스 7세, 이노센트 3세를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자, 어느덧 저희들이 카노사의 굴욕, 황제와 교황이 한판 세게 붙은 그 사건의 교황 쪽 당사자인 그레고리오스 7세를 다루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황, 황제의 투톱 체제 완성. 자, 768년부터 814년, 바로 서유럽, 중세 유럽에 낳은 최고의 에이스였던 샤를마뉴의 통치기였죠. 자, 이 시기에 서로마가 부활한 듯 했고요. 문화적으로도 카롤린거 르네상스가 꼽히면서 당시 아바스 왕조로 대표되는 이슬람 문명을 빠르게 추격을 하게 되죠. 자, 바로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회복하는 듯한 샤를마뉴.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어떻습니까? 프랑크 왕국은 제국이 3등분 되면서 거의 무정부 상태의 혼란 지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샤를마뉴가 죽고 이제 9세기에부터 11세기 이때는 이제 제2의 암흑기, 소위 무쇠와 라벨 시대라고 불리는 제2의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이 엄청난 그 혼란기 상황에서 교회도 시대를 반영하듯 아주 낮은 수준으로 타락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교황직을 놓고서 각종 유혈극이 난무하기도 하고 또 성직 매매가 극도로 성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 개혁을 바라는 개혁파들은 대부분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가게 되죠. 이때 이제 클리니 수도원이 만들어지고 이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거대한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교황도 요 클리니 수도원 출신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아이러니하게도 이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교황권이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자, 이로써 교황, 황제라고 하는 중세의 투톱, 이 투톱 체제가 완성이 되죠. 개혁이 성공한 후 교황은 서유럽 전체에 걸친 이 막강한 권위의 상징으로 부각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 카노사의 굴욕,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황제와 교황의 정면 충돌 사건의 그 당사자인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 가지의 사건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동서방 교회가 대분열을 하게 된다. 1054년에 바로 동방은 동방정교회, 서방은 로마 가톨릭으로 나뉘게 되죠. 두 번째로 1077년 카노사의 굴욕으로 황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인리 4세와 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서로 누가 더 세냐 놓고 한판 승부를 하게 된다. 그 세 번째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1096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세 사건 모두 이 800년에 있었던 샤를마뉴 황제의 대관식과 함께 중세 천년 역사에서 빅 뉴스에 해당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300년에 걸친 바이킹의 활약, 바이킹의 시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교회의 타락과 또 클리니 수도원을 통한 개혁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노사의 굴욕, 오늘은 바로 클리니 수도원, 교회 개혁의 중심지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샤를마뉴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루이가 있게 되는데, 루이는 별명이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어서 경건왕, 루이 경건왕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죽기 전에 제국을 4등분 합니다. 자신의 세 아들과 조카 버나드, 이렇게 4명에게 4등분 하는데, 하지만 818년에 조카 버나드가 기다리지 못하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카를 죽인 죄로 인해서 그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참회를 하게 되죠. 자, 중세의 반역에 대한 처리를 놓고서 왕이 참회를 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세 아들의 영토 분쟁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아버지인 루이가 살아있을 때도 싸웠는데 죽고 나서도 계속 싸웁니다. 결국 아버지가 죽고 3년 후인 843년 영토 분쟁을 하게 되고 결국 베르댕 조약에 의해서 영토가 3등분 된다. 자, 장남 로타르는 가운데 지역 여기를 받게 됩니다. 황제라는 칭호와 함께 지금의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일부가 있는 이 중프랑크를 받게 되고요. 이 지역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 로타르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을 독일어로 로트링겐이라고 하고 프랑스어로는 로렌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로렌, 알사스 로렌, 바로 이제 독일과 이 프랑스 사이에 뺏기는 그 지역이 바로 국경에 있던 지역이 알사스 로렌, 우리가 세계사에서 많이 배웠죠. 그 로렌이라는 말이 이 로타르에서 나온 이제 프랑스 말이라고 하네요. 근데 차남인 루트비히는 어떻습니까? 이쪽 동프랑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막내는 이제 근데 샤를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가 대머리였나 봐요. 이 막내인 대머리 샤를은 서프랑크, 오늘날 이제 프랑스가 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중프랑크를 이제 맡은 로타르가 죽어요. 후사가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형의 영토를 가지고 또 나누죠. 남은 사람들이 또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이제 서프랑크에서 뛰어가고 또 이쪽은 동프랑크에서 뛰어가고 이제 중프랑크 남은 지역 요 지역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조약,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에 의해서 결국 프랑크 왕국은 나뉘게 된다. 그리고 서쪽은 이제 나중에 카페 왕조가 등장하면서 프랑스로 가게 되고요. 동쪽은 오토 1세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로 가게 된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중세 교회는 어떻습니까? 중세 역사 전체에서 또 일탈과 또 갱신, 그에 따른 갱신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대략 한 200년 주기로 타락했다가 다시 개혁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4세기 밀라노 칙령 이후 교회의 세속화가 엄청나게 심각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수도사로 가게 되죠. 성자 안토니우스를 중심으로 한 광야의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교회 갱신 운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6세기엔 어떻습니까? 베네딕트 수도원을 통해서 교회 갱신 프로그램이 발동되고요. 하지만 200년이 지난 8세기쯤 가서는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덕목은 모두 변질되고 실종됩니다. 자, 이 즈음 수도사는 금전과 토지에 매몰되어서 하늘 왕국보다는 세속 왕국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 성직 매매가 엄청나게 횡행하는데 이 성직 매매를 뭐라고 하느냐? 자, 영어로 시모니라고 합니다. 시모니.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에서 유래한 말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잖아요.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시몬. 그래서 시모니. 하지만 실제로는 중세 역사에서 이 성직 매매가 더 유행했습니다. 주교는 교회의 직제를 사고 팔면서 엄청나게 부패하게 되고요. 교회의 토지는 봉건제를 통해서 마을 농민들이 경작을 하게 됐는데 교회가 일반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흉년에도 무거운 세액을 거두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교회에 대한 불만은 엄청나게 팽배하죠. 이 고급 사제는 그렇다 쳐도 이 하급 사제는 너무도 가난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일반 평민과 이 하급 사제 사이에는 뭐 구분이 없었던 거예요. 같이 글을 모르는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는 롬바르도 쪽 지배에 있다가 나중에 샤를마니에게 복속되고 왔다 갔다 하죠. 나중에는 또 시칠리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이슬람의 통치를 받게 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샤를마니가 죽고 나서 여러 공국들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로마가 있는 이제 교황청 있죠. 요 근처는 어때요? 이 스폴레토 공국. 바로 롬바르드족에 속하여 스폴레토 공국이 아주 가깝잖아요. 여기가 이제 늘 이 교황청의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죠. 자, 이탈리아 반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진한 지역은 이제 어때요? 비잔티움형이고, 약간 흐린 지역은 어때요? 약간 흐린 지역은 이제 롬바르드족 영역이고, 하얀 여기 시칠리아 여기는 또 이슬람의 영역이고, 굉장히 누비들처럼 막 섞여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엄청난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이 교황청 바로 옆에 있는 이 스폴레토 공국에서 교황 선출 과정에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896년 스테파누스 6세 교황은 어때요? 그 옆에 있는 스폴레토 가문을 등에 업고 교황이 됩니다. 그는 전임 교황이었던 포모수스의 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임자를 재판한다면서 죽은 지 7개월이나 된 그 포모수스의 시체를 꺼내서 그 시체에다가 교황의 옷을 입히고 피고석에 앉히는 그야말로 엽기적인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기소된 제목에 대해서 응답할 수 없는 시체, 이 피고는 당근 유죄 선고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입혔던 교양복은 찢기고 신도들을 축복했던 손가락 3개는 잘리고 시신은 길거리에 버려집니다. 누군가 이 공동묘지에 묻었지만 며칠 후 다시 파내서 로마를 흐르는 지금 우리 서울의 한강에 해당하는 테베레 강에 시체를 버립니다. 하지만 그를 신분했던 이 스테파누스 6세도 포악한 성격으로 인해서 인심을 다 잃고 그 역시 폐위되어서 목이 잘리게 되죠. 그 이후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로마누스가 즉위하지만 정적은 수개월 만에 그를 퇴위시킵니다. 로마누스는 모든 걸 포기하고 교황직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수도사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테오도르 2세가 등장하지만 그도 역시 20일 만에 원인 모를 급사를 하게 됩니다. 교황직을 놓고 이렇게 정말 곤모술수가 난무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타락상은 900년대만 그친 게 아니에요. 1032년 이 베네딕투스 6세라는 사람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교황직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를 벌충하기 위해서 교회의 재산을 열심히 팔아요. 왜냐하면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돈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의 재산을 막 이용하죠. 매일매일 그는 교황청에서 호화스러운 파티를 하면서 창녀를 교황청에 불러다가 온갖 악행을 일삼죠. 주변에 타락한 귀족들도 보니까 어때요? 자기도 타락했지만 자기보다 더 타락한 교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찾아가서 사퇴를 요구하게 되죠. 근데 이 베네딕트 6세는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결혼할 수 있어서 차라리 잘 됐다면서 교황직에서 물러나죠. 하지만 물러나면서 그는 그레고리우스 6세라는 사람에게 거액을 받고 교황직을 팝니다. 이 베네딕투스 6세를 폐위시킨 분파는 하지만 이 그레고리우스 6세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로 실베스터 3세를 옹립하죠. 자, 이러면서 둘이서 각각 정통 교황이라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위했던 자진 퇴위 내려왔던 이 베네딕투스 6세가 다시 교황에 복귀한다고 선언하네요. 이 정치인들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복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동시대에 교황이 3명이 되는 이 베네딕투스 6세, 그리고리우스 6세, 실베스터 3세 동시대의 교황이 3명이나 되는 정말 실소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교통정리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당시 독일의 황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3세입니다. 독일 황제의 개입으로 모든 교황이 물러나고 레오 9세를 옹립함으로 일단락이 되죠. 자, 이런 상황들은 당시 교황직의 타락상, 그리고 세속 권력이 얼마나 교회를 장악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교황청으로 대표되는 당시 교회의 타락과 부패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개혁은 이제 이 수도원, 교황청 양 방향에서 진행되다가 이제 한 곳에서 만납니다. 그 한 곳이 어디인가? 바로 클리니 수도원 출신의 교황이 등장하면서 개혁을 진두지휘한다. 그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레오 9세이죠. 자, 이 클리니 수도원은요, 부르고뉴의 아키텐 공작인 기욤 1세가 이제 설립하게 되는데 그의 별명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건했기 때문에 경건공 기욤 1세라고 불립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 각각 한 명씩 있었는데 하지만 자기의 뒤를 이어야 될 아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사가 없어서 크게 실망한 나머지 이런 상황에서 그는 신앙생활에 눈을 돌리고 종교에 귀의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과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도원을 설립합니다. 910년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사냥터인 클리니에 이 당시 베네딕트 수도회 소속의 수도원을 하나 설립하는데요. 나중에는 여기가 베네딕트의 하부 조직을 벗어나서 독자 노선화하게 된다. 여기를 본부로 해서 12세기 전성기 때는 무려 2000개의 클리니 수도원 브랜치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프랑스에 가시면 꼭 가보시게 되는 클리니 수도원 본부이죠. 자, 당시에 수도원 설립은 그다지 주목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에서 이곳은 거대한 교회 개혁의 중심지가 되죠. 첫째, 이 수도원 설립자가 수도원을 소유하고 운영하던 관례를 깨고 기욤 1세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두 번째, 수도원장으로 당시 개혁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베르노를 삼고 초려해서 초빙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수도원을
교황의 감독과 보호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당시 교황청은 최악의 타락 상태였는데, 하지만 이는 인근 감독과 영주의 손에서 이 수도원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빚어진 겁니다. 교황청의 수도원 사유화 금지라는 내용도 명문화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은 주변의 영주나 또 감독들이 수도원을 냉큼 먹어버리니까 이제 교황청 직속으로 만들게 되고, 또 교황도 수도원을 개인적으로 어쩌지 못하게 사유화 금지 조항도 적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세속 영주의 이런 성직 임명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서 내부의 수도사들이 자체적으로 투표를 해서 수도원장을 선출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이 클리니 수도원이 정말로 타락했던 당시 교회 개혁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됩니다. 뭐 이것도 있지만 이제 베르노, 삼고초에서 데려왔던 수도원장 베르노 이후 1년에 유능한 인물이 수도원장에 취임하면서 개혁운동의 중심 역할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후 오도, 아이마드, 마이율, 오딜로, 휴 6명의 에이스 원장이 200년간 이 클리니 수도원 본부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이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교회 개혁의 과제가 있었어요. 당시 교회 개혁하면은 첫 번째 성직 매매 금지가 있습니다. 이 성직을 사고 파는 것도 있지만 세속 정치인에 의해서 감독이 임명되고 수도원장이 임명되고, 이것도 넓은 의미의 성직 매매로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로 성직자의 독신, 요게 강조됐죠. 자, 이전에는 독신은 누구예요? 수도원에 들어간 수도사나 수녀에게만 요구됐던 건데, 이게 범교회적으로 성직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독신을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 순종의 문제입니다. 수도사가 마치 상급자 수도원장에게 순종하듯이 전체 교회는 교황에게 순복해야 된다, 이런 식의 교리가 만들어지죠. 자, 결국 개혁이 성공하면서 교황은요 서방교회 최고 권력자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성직매매 금지, 그리고 성직자의 독신, 그리고 모든 교회가 교황에게 순종하는 그런 이 세 가지 목표 아래 개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자, 교황 주도의 개혁을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 우리 살펴봤습니다. 중세에 들어가면서 나왔던 최고의 교황,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음 이제 카노사의 분류편에 살펴볼 그레고리우스 7세. 자, 그레고리우스 1세와 7세 사이에 이 교황이 어떻게 권력이 강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면은 이 5가지 요인, 요게 교황권 강화에 도움을 주는 사항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탈리아 내에 세속 권력자들의 세력 균형 유지 정책을 교황청이 펴게 된다. 아까 보신 대로 이탈리아 반도는 이제 많은 그 세력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롬바르드족이 있었고요. 그리고 프랑크족도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슬람, 무슬림들도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노르만족도 들어오게 되고, 이러한 상황들에서 이 대적들이 한 세력이 너무 커지게 되면 교황청이 컨트롤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적들이 쉼 없이 싸우도록 하는데 교황청은 능수능란한 외교수를 발휘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서로 한 명이 너무 강하지 않게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봉건제도의 성장, 이것이 당시 어떤 교회 내의 계급 제도와 조직에 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봉건제도가 이제 확고해지면서 교회 내에도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그 밑에 추기경, 그다음에 주교, 뭐 이런 식으로 하급주 이런 식으로 봉건제도 체제를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제 들여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세 교황청이 어떤 중재와 조정 그리고 항소를 위한 일종의 법정의 기능을 줄기차게 담당을 했는데, 왜냐 당시에 군웅이 할거하는 그런 상황에서 싸우거나 뭐 함부로 이혼하거나 때리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전부 누구한테 와서 이르는 거예요? 교황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교황권이 강화되는 또 상황 요인이 된다. 그리고 피핀 브라크 왕국의 새 왕조를 열었던 카롤린거 왕조를 열었던 피핀에 의해서 교황청에도 영토가 생기게 되고 그 영토가 점점 확장되게 된 이러한 그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교황권이 점점 강해질 수 있는 명목상의 실권이 아닌 실제적인 권력자로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클리니 수도원의 개혁 영향으로 11세기 이후 마침내 교황들도 가세하게 되고, 그 핵심은 뭡니까? 세속 군주에게서 성직 임명권을 찾아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1948년 이제 클리니 수도원의 오딜로 수도원장 때 일입니다.
이 시기에는 교황청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기, 즉 3명의 교황이 난립하던 그러한 상황이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비전을 품고 클리니 스토원의 삼총사가 바로 로마 교황청으로 향합니다. 비전을 품고 브루노는 동료 힐데브란트 그리고 훈베르트와 함께 로마로 향하죠. 자, 이 브루노라는 인물은 이제 황제에게서 교황직은 절대 받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성직 매매라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 시민과 성직자들이 열렬히 자신을 추대할 경우에만 교황좌에 앉고자 결심하죠. 마침내 그는 교황 레오 9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 힐데브란트 그는 이제 친구인 브루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황제로부터 교황직을 받아서 로마에 입성한다고 하면 이는 사도가 아니라 배교자로 그 도시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친구를 계속 옆에서 경책하게 되죠. 그 역시 훗날 교황 그리고리우스 7세로 우리가 다루려고 큰 타이틀의 이 카노사의 굴려 편에서 반대쪽인 교황 쪽의 당사자가 바로 이 인물입니다. 그리고 훈베르트, 이 훈베르트는 당시 성직 매매자들에 대항하여 라는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당시의 유력자들을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는 1054년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 중앙재단에 파문장을 놓고 와서 동서방 교회의 최종적인 분열을 확정지었던 아주 완고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브루노, 힐데브란트, 훈베르트 이 세 인물, 이 클리니 스토원이 낳은 삼총사이죠. 그 중에 제일 먼저 교황에 즉위한 사람이 레오 9세였다. 그는 최초의 어떤 개혁적인 교황이었고 클리니 스토원 출신이었죠. 그리고 원래 이름은 브루노죠. 이 브루노는 맨발로 로마에 입성하는데 당시 시민들과 성직자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그는 교황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개혁의 핵심이었던 성직자 독신제도 그리고 성직 매매 금지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게 되죠. 이 성직 매매는 이 부자들이 성직을 일종의 독점하는 막 그런 체제인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의 결혼을 용인하면 어떻게 해요? 그 성직을 자녀에게 세습할 것이 자명하겠죠. 그러면 고위 성직은 기득권자가 독점하고 교회는 이 기득권자의 대변자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 개혁에 평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봉건제도 하에서 교회는 신분 이동의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이 교회 안에서만 가능했어요. 나중에 교황이 되는 힐데브란트 역시 그냥 평민이었거든요. 토스카나 지방의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교황으로까지 신분이 수직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 근데 이게 성직 매매하고 성직자의 결혼이 용인이 되면은 어때요? 고위 성직은 부자들, 기득권자들이 독점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신분 이동의 기회가 아예 사라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직자 독신 제도 여기에 당시 교회 개혁의 평민들, 당시 일반 중세 백성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데도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레오 9세가 했던 이제 두 가지 실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는 남부 이탈리아에서 노르만족 세력이 올라오니까 그는 직접 참전합니다. 군인으로서 참전하죠. 이 노르만족에 대해서 무력으로 맞대응하다가 군대의 선두에서 진군하다가 결국 패배하고 포로가 되고 그러다 죽게 되죠. 두 번째로 그는 굉장히 완고했던 이 훈베르트를 교황청 사절로 콘스탄티노플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오가 죽은 그 해에 1054년이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이단으로 서로를 파문하면서 분열하게 되는 너무 완고한 인물을 이제 사절로 보낸 것도 이제 두 번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체 타이틀을 카노사의 굴려 편에서 당시 교회 개혁의 중심지로 우뚝 섰던 클리니 스토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